자, 361쪽에서 준비됐나요? 자, 아까 여러분이 이 정비사업장 안에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라고 가정합시다. 그때 자기의 종전토지 건축물 가격, 이게 높게 결정이 나야 좋을까요? 낮게 결정난 게 좋을까요? 높게 결정난 게 좋겠죠. 그래야 분양시 하더라도 분양 대상인 대지 건축물 얼마짜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청산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 그 재산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전토지 건축물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법적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361페이지에서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가로 3번이 그거예요. 재산평가 방법 찾았나요? 재산평가 방법. 그 내용을 보기 앞서서 가로 1번과 2번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로 2번은 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 반드시 무슨 계획에 따라 분양처분과 현장 관리가 있어야 되냐? 관리처분계획. 이게 잘 나와요.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자주 읽어두시면 되죠.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무슨 계획에 따라 처분과 관리를 해야 하는가? 관리처분계획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사업시행계획 그럼 틀려요. 사업시행계획이 아니고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그리고 가로 1번도 좀 읽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은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재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다. 주로 그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한테 분양 신청을 받겠는데 그래도 자녀분이 있다. 근데 지금 건설계획은 사업자, 정비사업자 아파트 건설계획은 1200세대고 그 조합원한테 분양 신청 받았는데 1000세대만 분양 신청 들어왔다. 200세대 남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녀분 있는 경우는 조합, 정관 등 사업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자녀분을 보류지에 체크, 채비지가 아니라 보류지. 보류지라든가 보류 건축물로 정하거나 조합원의 애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애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일반 분양이라 하죠. 이걸 일반 분양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그 정도 보시고 이제 가로 3번 재산평가 방법을 보겠습니다. 재산평가 방법을 보면 정비사업 시행에서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인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 추산액을 어떻게 결정하고, 그리고 분양 대상자별 종전토지 건축물의 사업 시행과 고시 있는 날을 기준한 가격인 종전가는 어떻게 결정하며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그 평가액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자, 거기 1번 감정평가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산정한다. 그래, 감정평가업자 2명을 동원했다면 2명한테 감정가 매기라 하고 나오면 합산합니다. 합산해가지고 2로 나눈 것을 바로 산술 평균한다 그래. 그때 가본 보면 그 사업장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장이다. 그럴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와서 감정가를 매겨요. 그리고 평균가를 냅니다. 2명 이상이니까 이상은 뭐 3명, 4명은 합법적이에요. 그러나 너무 많이 동원하면 감정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몇 명만 동원시켜도 합법이냐? 2명. 일반적으로 2명만 해도 돼요. 그래, A라는 업자는 갑의 부동산을 3억으로, 그리고 을이라는 감정평가업자는 A의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을 3억 2천으로 매겼다면 합산해 6억 2천. 6억 2천 나오면 산술 평균차 2로 나눠. 그러면 3억 1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전가로 확정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와보면 보세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업자 몇 명이 오고? 1명 이상. 그리고 재건축 조합 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1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와서 평가한다. 약간 차이가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다 누가 선정 계약에서 투입합니까? 관할 시장 군수 등이
그 감정평가자들을 선정 계약해서 보내요. 근데 재건축사업만 다르죠. 재건축사업은 조합 측에서 하나,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이 하나, 이렇게 양쪽에서 투입을 시키거나 이런 차이를 눈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362페이지 362페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 특별히 볼만한 것은 없고 넘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어디로냐? 363페이지 363페 보면은 관리첨계 공람 인가 절차 나오죠. 자, 아까 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신청의 현황을 치러서 분양을 해주게 한 관리청을 수배해서 아까 시정군수한테 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 받으면 그 관리청이 확정되고, 확정된 그 계획대로만 정비사업이 끝나면 분양처분을 해주게끔 구속을 당합니다. 그러하기에 인가 신청을 하기 앞서서 그 토지동호수한테 이렇게 해도 문제 안 되겠지라고 공람을 시켜요. 의견 듣기 위해서. 가로 3번 1번이 그건데, 며칠 이상 공람을 시켜서 의견을 득득됐냐? 30일 이상. 이 정도 하나 받으시고, 30일 이상 공람시켜서 의견 듣는다. 이 정도만 딱 잘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런 절차 걸쳐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인가 신청하면 시장 군수께서는 며칠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냐? 30일. 근데 이 시장 군수 등이 이 인가 신청서가 들어갔다. 그때 너무 많은 서류가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전문기관에게 이게 옳게 수립돼서 왔는가 검토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할 수 있어요. 전문기관에. 그러면 기간을 60일 줘요. 60일. 60일. 2번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갔다 자기한테, 그러면 3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다. 바로 전문기관에게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 3번 같이. 3번 그 한국감정이라든가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검증 공공기관에게 이 관리처분계획이 옳게 적정하게 수립되어서 들어왔는가, 이 타당성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며칠에 인가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줄 텐가? 60일. 이 정도는 좀 눈으로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도 되고, 364페이지. 364페 보면, 자, 가로 4번. 만약 시장 군수께서 관리청계 인가를 내줬다. 그러면 고시예요. 고시. 고시를 하게 되죠. 그때 고시하는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이 사업의 명칭, 종류 뭐 쫙 나오는데 그건 참고로 보시고 넘어오셔도 돼요. 넘어오셔서 365페이지. 365페이지 보면 가로 5번이 나올 겁니다. 가로 5번. 이 관리청계 인가 효력해서 이 파트는 좀 중요하니까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청계 인가를 받았다. 이 관리청계 인가가 떨어지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여기 사업장이 있다. 정비구역 안에 이 관리청계 인가를 관할 시장, 군수 등이 내주고 고시하면요, 법적으로 이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이 건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왜? 사용 수익이 자동 정지돼요. 여기 여러분이 여기 뭐 A다. 노 블랑ก์ 토지 가지고 있었다. 또 뭐 B가 있었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 절차상 관리청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정전 토지인 또 건축물인 이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걸 못해요.
사용수익을 정지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지하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에 따르면 사용수익이 정지되어서 이 기존 건축물 철거를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비사업 시행 절차상 어떠한 절차가 있게 됨으로써 정전토지 건축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되고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하는가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은 후다. 그 내용을 가로 1번의 동그라미 1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하는가? 인가를 받은 후 거기다 딱 네모쳐 놓고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 근데 이렇게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여기 지금 사업 시행 절차상 이 구역을 지어난 정비를 시행하는데 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만 해도요 엄청난 세월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몇 년이 지날 수도 있어. 이걸 지어놓고. 그래서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철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사용수익을 정지시키고. 근데 인가 고시를 받기 이전에 이 안에 있는 건축물 중에는 노후 불량출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보것이 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붕괴 우려가 있어. 그래서 이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바로 관할 시장 군수한테 가서 철거를 받아요. 철거 허가를 받고요. 이 주인인 갑동이한테 주인이죠. 소유자한테 이거 철거 됩니까? 라고 동의를 받아요. 철거 동의를 받고 그리고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가서 철거를 받았다면 이 이전에도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기에 이전에도 법적으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 내용이 단서져 나오죠.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리처분계 그거 아니고 쭉 내려가셔서 밑에 2번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로 소유자에 동의하고 시장 군수한테 가서 철거받아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기존 건축물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붕괴 우려가 있다. 그럴 때는 미리 소유자한테 동의받고 시장 군수한테 철거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보세요. 이 관리처분 인가도 받기 전에 이 갑의 집을 부셨어. 붕괴 우려가 있어 동의받고 철거가 받아. 그랬다면 이자는 바로 건물 소유자인데 건물이 없어졌다 해서 물리적으로 건물이 없어졌지만 그 권리까지도 사라진 거냐? 아니다. 권리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물리적으로는 철거됐지만 그래 법적으로는 건물이 있는 것처럼 인정해줘가지고 이자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도록 허용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나 이 경우 건축물로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재로서 갑은 권리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권리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자도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바로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리고 만약 자기가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건물가까지 다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을. 자, 그래 그 내용 중에 이 경우 건축물을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 소유로서 권리무에 영향을 준다 주지 아니한다? 주지 아니한다. 영향을 준다 그러면 틀리고 주지 아니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셔서 2번은 이제 중요표. 2번 사용수익 정지. 언제부터 사용수익이 정지되는가? 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이 안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얘네들 다 용익권자이고 소유자죠. 용익은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종전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얘네들은 뭐 사용수익 처분권 다 지고 있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용익권자죠. 이런 권리자들은 언제부터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다? 관리 전문계 인가 고시가 있는 때부터. 그 중에 언제부터 종전 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 수 없는가? 관리 전문계 인가 고시가 있는 때부터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아주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때부터 여기 있는 걸 사용수익 할 수 없다 했는데 언제까지냐? 사업
다 끝나고 나서 이 분양 신청했던 자들에게 정비사업에 의하여 완성된 대지 플러스 건축물로 소유권 이종고시를 해줄 때까지, 분양해 줄 때까지 거기 나오죠. 이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정전토지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이거.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자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 건축물 이제 법적으로 싹 철거할 수 있어요. 싹 철거할 수 있어요. 사용수익이 정지돼서 기존 건축물 이제 본격적으로 철거합니다. 철거해가지고 싹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리해버리죠. 근데 정비사업에 의해서 조성된 토지를 대지라고 그랬잖아요. 대지에다 아파트면 아파트 건축할 겁니다. 시행자. 그리고 공사 마무리 칩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한테 다시 준공인가 신청해서 인가 고시 받고, 지체 없이 분양 신청했던 친구에게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게 된 친구들한테 바로 새로 만들어진 대지 플러스 건축물 건을 소유권 이전해줘요. 분양해준다 그 말입니다. 소유권 오늘 이전해서 고시했다 합시다.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이때까지는 사용수익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기간 중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이 기간 중에도 바로 여기 있는 친구 중 누구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냐 법적으로? 바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시행자가 모 자에게 거기에서 당분간 그 사용수익을 해도 됩니다 라고 동의를 내준 사람, 시행자가 사용수익 하도록 동의를 내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기간 중에도 법적으로 사용수익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장 안에 편입된 그 권리자 중 시행일로부터 원만해야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자, 보상금을 받을 때까지는 법적으로 사용수익이 허용됩니다. 그 내용을 단서를 통해서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봐보세요. 박스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았다 체크. 그리고 2번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란 말 써봐. 아니한 경우, 그 말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 그런 자는 다시 올라가 보세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다 하더라도 정전토지 건축물의 그런 소유자로서 바로 정전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잘못됐어요. 오타니까 있다로 좀 수정하세요. 오타니까 있다. 다시 한번 박스 안에 있는 친구들은 바로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다 하더라도 정전토지 건축물의 그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인 권리자는 는자도 써보고요. 는자 권리자는 정전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거 좀 오타가 나왔고 좀 잘못됐는데, 정전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까 이렇게 동의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아까 시행자에게 아직 원만하게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기간 중에도 사용수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자들, 바로 이 사용수익이 만약 정지되게 된 경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용의권자들이요. 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이삿짐 싸고 나가면 되겠지만, 그리고 분양받으면 되겠지만, 다음 사업 끝나면 용의권자들 자기 임대차 기간도 안 끝났는데, 지상권 전속 기간도 안 끝났는데 사용수익을 정지당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용의권자, 지상권자, 임차권자, 전세권자들은 이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음으로써 사용수익을 지금 제한받았다. 그때는 바로 권리 조정할 수 있어요. 자기의 권리 목적을 정말 달성하기 힘들다. 더 이상. 근데 얘네들도 다음에 이 주인이 바로 다음에 분양받으면 잔여 기간을 그쪽 가서 사용하면 됩니다.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로 권리가 고루 이전되거든. 근데 도저히 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자기의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싶으면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해지하고 이미 줬던 전세 보증 같은 전세 같은 것을 반환 요구할 수 있어요. 주인한테. 주인한테는 할 수 없고요. 주인한테는 할 수 없고 일단 계약을 해지하고 그리고 돈을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금전 반환 청구하는데 금전 반환 청구를 행사할 때에 누구한테 하느냐? 시행자한테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원래 주인은 바로 계약이익을 누려야 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주인 양반은 잘못 얻거든. 사용식을 정시킨 데 있어서 주인은 잘못 얻기 때문에 주인한테는 요구할 수 없고 시행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로 4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일단 그 권리자는 계약 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2번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등의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도 할 수 있냐? 사업 시행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걸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금전 반환 청구를 받았어요. 원래 주인이 반환 조치를 해야 할 건인데 시행자가 받았다. 그러면 시행자는 주인 대신에 대히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갈 필요성을 느꼈다면 대히 변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세입자가 이 전세 보증을 반환하지 못했다 해서 이삿짐을 싸지 않고 버티면은 철거를 할 수 없기에 사업이 엄청 지연되게 되고 사업 지연이 있게 되면 시행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엄청난 사업비용을 빌려다 사업을 하고 있기에 이자 비용이 엄청 커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익이요. 그 세 들어 사는 사람도 돈 받아가면 이익이니까 미리 세입자를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가 있어. 시행자가. 그리고 나서 원주인한테 그 돈을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그걸 구상이라 합니다. 구상. 원주인에게 구상해서 돈 주라. 내가 네 대신 대입 변제 줬으니까 돈 주라 했는데 안 주면 그자가 분양받을 대지 건축물을 압류하도록 하고 있어요. 압류. 압류하면 법적으로 저당권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해서 그걸 경매에다 넣어가지고 자기 저당권을 실행 나가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 내용을 동그라미 1, 2, 3, 4까지 꼭 읽어두시고 거기서 2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저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도 이번 코스에서 보겠는데 가로 3번 넘어가지 마시고 바로 위에 있죠. 그것도 좀 의미심장한 건데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 그것다 딱 줄 거예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 그것다 줄 딱 것이고 마지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것다 줄 거예요. 두 가지를 잘 짝짓해서 아셔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경우 그것다 줄 것다 이렇게 써놔요. 불러드릴게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로 사용수익 정지 시작 이렇게 써놔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로 사용수익 정지 시작 이렇게. 그래 이 정비사업 시행 절차상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그 사업장에 편입되어 있는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이 정지 시작된다고 그랬죠.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로 사용수익 정지 시작 이렇게. 이걸 이해하면 그것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 어떠한 시점이 되면 종전토지 건축물로 사용수익이 정지되는가?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렇게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고 난 후에 여기 보세요.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여기 있는 것들은 사용수익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랬지 아까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가요 사업장에 편입되어 있는 땅 주인이 H라는 사람인데 이 토지 소유자가 뭐 저한테 H 뭐 아는 지인한테 바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획을 체결했다 합시다. 야 H 지인이 너 땅 좀 빌려주라. 그리고 지상권 나한테 설정해주라 라는 지상권 설정 계획을 체결하게 됐어. 목적 지상권 설정했던 이유가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여기다 나무 심어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경관 건축물 석조 연화조 뭐 이런 경관 건축물 건축해서 이용하겠다라고 지금 지상권 설정하려고 그래. 설정에 체결했어. 이런 지상권 설정은요. 한번 지상권 설정 등기가 들어가 버리면 지상권자인 이 지인의 지상권자를 보호해 줘야 돼요. 지상권 최단 존속 기간이 있죠.
민법 280조를 보면 지상권 최단 전속기간을 30년, 15년, 5년 이렇게 나눠서 규정하고 있죠. 공부했죠. 그래 이 지상권자가 이 H 땅을 빌려가지고 지상권 설정받아서 사용식 할 때에 수목고 소유를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 주인 H는 이 지상권자에게 30년 동안 지상을 인정해 줘야 돼요. 알죠? 몇십 년이요? 30년. 수목고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다. 그러면 30년. 석조, 연화조 같은 경관 건축물로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져도 30년 보장해야 돼요. 알죠? 그리고 경관 건축물이 아닌 일반적인 건축물로 소유를 목적으로 15년. 공작물로 소유를 목적으로 5년. 이런 최단 전속권을 보장하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이것이 있고 나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을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지상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사용식을 보장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특례를 둬가지고 야 이것이 있고 나서 관리청계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민법 2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 최단 전속기간 규정은 적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 적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겠어. 적용한다 그 말은 30년 보장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적용해 주지 않겠다 그 말은 30년 보장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아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알겠죠? 언제 그걸 했다면 관리청계 인가를 받은 후에 했다면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관리청계 인가를 받고 나서 그 지상권 설정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민법 280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권 최단 전속 기간의 규정을 적용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지상권 30년 보장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이 또 이거 관리청 인가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사용식이 정된 상태인데 여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소유자가 저 갑이라는 사람인데 이걸 또 세입자 데리고 와서 야 주택 임차권 너 설정 계약 체결해라 2년 빌려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최단 전속기간 2년 보장됩니다. 이것도 관리청계 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했다면 이건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만약 상가 주인이 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가 주인이 상가 임차인 데리고 와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최단 전속기간 원래 1년 보장하거든. 길면 5년까지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규정을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있게 되면 그런 계약을 맺게 되면 그 최단 전속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은 적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 그래 관리청계 인가를 받은 경우 그러한 규정들은 마지막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잘 받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4번 1번도 그냥 또 읽어두셔요. 편하게 4번 1번 아까 했던 거지만 또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무슨계에 따라 꼭 분양 처분이 있고 관리처분이 있어야 되는가? 관리처분계 그 말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밑에 또 사업 시행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꼭 토지노수한테 공고하도록 규정받는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369쪽으로 갑니다. 거기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시고 370페이지 370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1번 370페이지 주택 등 건축물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1번만 봅시다.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사가 투기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이걸 약조로 기준일 합니다. 기준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사가 따로 정한 날 이거 약조로 기준이라는데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기준일을 다음 날 기준으로 그기다 체크해.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아니라 기준일의 다음 날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다. 분양받을 권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가? 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오늘이 기준일이야. 오늘 정비를 딱 청구했다. 그러면 기준일이죠. 기준일 다음 날. 기준일 다음 날에 여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한 필지 썼는데 이걸 네 필로 분필했다. 토지 분할로 인하여 분양받을 권리수가 4개로 늘어나 버렸어. 원래 하나였는데. 그러면 기준일 다음 날에 이렇게 했다면 이네들은 분양받을 권리로 인정 안 해주겠다. 그 말 4명 다. 자, 그게 1번이 그거예요.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됐다. 언제 이렇게 분할됐다면? 언제 이렇게 분할됐다면? 기준일 다음 날 이렇게 기준일 다음 날에 이렇게 분할됐다면 분할돼 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분양받을 권리로 산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렇게 했다면 기준일 다음 날부터 그렇게 했다면 바로 분양받을 권리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 그래 어떻게 이렇게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려놨다면 그네들은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가?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 필지로 분할된 게 분할했다고 한번 치고 2번 단독택이라든가 다가구택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밖에 분양 못 받거든요. 그 사업장에 단독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다가구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분양받을 권리 몇 개다고? 하나. 위에 1번도 여러분이 사업장 안에 한 필지 토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분양받을 권리는 몇 개로 인정할까요? 1개. 그랬던 것을 여러 필지로 쪼갰다. 근데 쪼갰던 시점이 기준일 다음 날 했다. 그러면 그것은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그 2번은 전환했다. 다음치예요. 단독택만 가지고 있었다. 다가구택만 가지고 있었다 하면 분양받을 권리는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다세대랑선 공동택 해가지고요. 구분수익권 인정되거든. 그래서 용도를 그렇게 전환했어.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가지고 단독택을 다가구택을 다세대로 용도 전환했다. 이것도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아니 전환했다고 한번 치고 3번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안에 사업장 안에 바로 토지하고 건축물 함께 가지고 있었어. 자기 거. 그러면 이 사람은 분양받을 권리 하나밖에 인정 못 받아요. 근데요 토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건물만 다른 사람한테 돌려놨어 이렇게. 그래서 분양받을 권리를 마치 2개 인양 해놨어요. 이때는 하나로만 인정합니다. 이걸 분리소유라고 그래요. 분리소유. 뭐라고 한다고? 분리소유. 거기 나와있죠. 4번 이 원래 기준일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나대지 있어. 나대. 근데 그 다음날 기준일 다음날에 거기다 건축물을 새로 건축해가지고 다세대를 만들어놨어. 다세대. 다세대는 아까 공동택 일종에서 구분수익권 인정되거든. 그러면 구분수익 10명이다. 다세택에. 그러면 10개로서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놨냐 이렇게 기준일 다음 날에 그려놨어. 그러면 그네들은 분양받을 권리를 인정 안 해줍니다. 나대겠다. 건축물을 새로 건축해가지고 다세대를 만들었다. 또 공동택 만들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또 공동택이라든가 다세대를 만들었다. 그러면 얘네들은 분양받을 권리 몇 개로만 인정한다? 하나. 이렇게 그 수만큼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 이렇게 했다면 그러냐? 그래 기준일 다음 날부터 이렇게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려놨다. 그러면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때는 하나로만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증가했다. 다음 주에 4번은 증가시켜놨다. 토지 등 소유자 수를 증가시켰다. 증가. 3번은 분리소유. 2번은 전환. 1번은 분할. 핵심 용어가 그거거든. 분할로 전환으로 분리소유로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증가로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려놓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분양받을 권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했다면 그러냐? 기준일 다음 날부터 그렇게 했다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통과해도 되겠고 372페이지 제2항 공사를 진행해서 끝냈습니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들은 소유권 인정 고시가 나오는데 372쪽 보면 준공인과 공사를 고시하나 있죠. 이 파트도 좀 잘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정비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가로 1번 그자가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다. 그러면 조합이라든가 토지동수자인데 그네들은 공사 완료됐다면 바로 시장군수한테 가서 못 받느냐?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가로 2번을 건너뛰어봐요. 가로 2번 건너뛰면 시장 군수 등이 만약 지네들 직접 사업시행자로서 직접 사업시행해서 끝냈어. 그러면 공사 완료되면 지네들한테 준공사 받지 않습니다. 그냥 공사 완료 고시하고 마무리 집니다. 그 다음에 바로 3번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에도 원래 준공인가라는 것은 공사 다 끝났을 때에 준공인가 하는데 준공인가를 하기 전에도 공사에 의해서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되면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게 허가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만약 시장 군수 등이 지가 시행하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허가 내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자기한테 받지 않고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와서 사용해라라고 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법적으로.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남은 통과해서 쭉 넘어가면은 자, 한 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2번 소유권 이전 나와 있죠. 가로 1번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가로 1번하고 2번은 꼭 아셔야 된다. 시험 공부로서. 1번 보면 사업시행자는 이제 공사완료 고시가 떨어졌어. 공사 다 끝났다.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말을 택해. 지체 없이 바로 이제 분양을 신청했던 친구들 분양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분양 받을 자에게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는가? 지체 없이 해줘야 돼요. 공사를 고시했으면 지체 없이 바로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때는 무슨 계획에서 정한 대로 하냐? 관리청에서 정한 대로. 그때 관리청에서 정한 대로 분양받을 자 통지할 때 그에 앞서서 대지 확정 측량합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가장 먼저 대지 확정 측량 그때 1 쓰고 토지 분할 2 쓰고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때 통지 그때 3 쓰고 대지 또는 건축물로 소유권 이전 그때 4 순서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공사완료 고시 떨어지면 시행자는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인 분양처분을 해주는데 분양처분인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가? 첫째 바로 대지 확정 측량 먼저 하고 둘째 토지분할 절차 걸치고 셋째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대로 분양받을 자에게 각각 101동은 A 거다 101동 101호는 A 거다 101동 201호는 B 거다 이렇게 통지해주고 소유권을 이전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고시를 해요. 고시. 뭐 한다고요? 고시. 그 내용이 가로 2번 나옵니다. 가로 2번에 나오는데 가로 2번을 건너뛰어서 사업시행자는 대지 또는 대지 및 건축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그 내용을 고시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그래요. 고시. 이제 고시했습니다. 고시했다면 이 경우 이제 중에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그다 내면 딱 쳐서 별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은 다음 날. 여러분이 재개발 사업할 때 분양받았습니다. 분양을 받게 됐다면 여러분은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언제 법적으로 취하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그럼 틀리고 소유권 오늘 이전 고시했다면 내일 0시 1초가 되면 여러분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이다. 아주 중요해.
그러나 아직 등기소에는 등기 정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나 민법 180조가 적용돼서 바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물권 변동 후 효력이 인정되어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해 가도록 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등기는 별도로 지체 없이 들어가는데 가로 3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가로 3번을 보기에 앞서서 가로 2번을 좀 체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겠는데요. 가로 2번에 1번은 꼭 알았어요. 이번 코스에서. 1번 보면 여러분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았어. 어떻게 분양받았습니까? 소유권을 이전받자마자 아까 넘어온다고 그랬죠? 이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것다 딱 내묻혀봐요. 2번에 1번.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지금 시행자가 관리청구에서 정한 대로 여러분이 지금 101동 101호를 분양받기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여러분한테 이전했다. 소유권을 딱 101동 101호로 이전해주면 종전 사업을 하기 전에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권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뭐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고 전세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전세권자 뭐 또 임차권자 이분들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있었던 등기된 권리는 살아있는 바 그 권리는 분양받게 된 대지 건축물로 넘어온 걸로 간주해야 됩니다.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시점은 언제 따라와서 딱 존재한 걸 간주하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말 중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지 등기를 마칠 때 그럼 틀리겠어. 소유권을 아까 딱 이전해주면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있었던 등기된 권리는 이번에 분양받았던 그 대지와 건축물로 넘어와서 존재한 걸로 간주합니다. 설정된 간주됩니다. 가로 1번이 그거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적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등은 이런 것들 약속으로 등기된 권리라고 하는데 등기된 권리는 이번에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로 넘어와서 설정된 거 간주된다. 따라온다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온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번. 이 정비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하고 나서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해주냐? 등기를 해줘야 돼. 등기. 등기는 언제까지 주냐? 지체 없이 해줘라. 지체 없이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비사업장 안에 이해 당사자로서 종전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시행자한테 분양시행했습니다. 분양시행해가지고 사업 끝나서 소유권 이전고시를 받았어요. 소유권 이전고시. 아파트 101동 101호를 소유권 이전고시 받았다 합시다. 101동 101호는 A겁니다라고 시행자가 알려주고요. 통지해주고 바로 이렇게 이전해 줬어. 이전 고시했습니다. 오늘 고시했다면 여러분은 A로서 101동 101호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언제 취득할까요? 오늘 이전 고시했다면 바로 내일 0시가 되면 바로 소유권자가 돼요. 만약 이번 주 금요일 날 소유권 이전 고시했다면 금요일 날 소유권 이전 고시했다. 101동 101호는 A 거다라고 소유권 이전 고시했다면 A라는 사람은 법적으로 101동 101호에 대한 아파트 소유권을 언제 취하냐? 토요일 날 0시 1초가 되면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등기소에는 등기 정리가 안 됐어요. 등기 정리. 등기 정리가 안 됐기에 이제 이 소유권 종전 것은 말소 등기해야 되고 깨끗하게 종전 건물 토지에 있는 권리들은 싹 말소 등기하고 이번에 분양받았던 건에 대해서 소유권 보유 등기를 해주는데 이 건을 누가 처리해 주냐? 시행자가 서류에 들고 와서 해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시행자가 바로 행정청인 시장 군수면 촉탁, 조합 토지동호 소유자인 민간이면 대의 신청을 통해서 촉탁이라든가 또는 대의 신청을 통해서 시행자가 등기를 해줍니다. 이때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바로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그 말이 중요해요. 지체 없이.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끝냈던 시행자, 그 시행자는 환지 처분하고 나서 환처분 공고하고 나서 환지에 대한 등기를 역시 촉탁과 신청을 통해서 등기했다 해주도록 돼 있었는데 그는 환처분 공고 후 며칠 내에 환지에 대한 등기를 해주도록 돼 있었나요? 거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환지에 대한 등기 1. 그런 거 안 배운 것 같다. 안 배운 것 같아요?
그거는 14일. 며칠이요? 14일. 근데 여기는 14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들어간다 이 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한다고요? 지체 없이. 여기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뜻을 아까 말씀드렸죠. 지체 없이 뜻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이게 판사가 내리는 해석에 판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지금 등기를 빨리 해주라 그랬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그러면 지금 소유권 이전 고시는 금요일 날 했다. 그 다음날 분양받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싹 소유권 취득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내에 이 등기해 주라고 그랬어요. 등기소에다 서류 갖다 줘가지고 해야 그랬어요. 지체 없이는 바로 토요일 날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들 쉬니까. 일요일 날도 쉬죠. 그래서 월요일 날 9시가 되면 출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는 그때. 가장 빠른 시점. 그러면 9시에 가서 서류 갖다 줬어. 등기소에다. 등기 탁탁 들어갔어. 100일동은 A 거다. B, 그 다음 100일동 200일은 B 거다. 딱딱 등기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한 때에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미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 토요일 날 취득했다. 토요일 날 취득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등기를 하면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어. 등기를 마치기에는 이걸 함부로 처분 못해요. 이해 돼요? 자, 그걸 잘 받으셨는데 가로 3번 1번이 그겁니다. 시행령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었다면 지체 없이 바로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바로 촉탁과 신청을 통해서 해줘라. 이 정도 보시고 2번 이렇게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었던 토요일부터 금요일날부터 소유권 이전기가 있을 때까지 그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은 다른 걸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은 다른 걸 받을 수가 없겠죠. 일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청산권 문제를 보죠. 이제 이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게 되면 어떤 분은 종전에 자기가 1억 5천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분양시켰더니 3억짜리 분양받았다. 어떤 분은 종전 토지 건축물 5억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3억짜리 분양받았다. 그러면 그 차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익을 뭐란다? 청산을 하죠. 이 청산은 가로 1번 언제 원칙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냐? 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차익을 청산을 하는데 있는 경우 사업시행에는 분양받을 자에게 분양 대상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익 상당 금액의 청산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 지급해야 한다. 언제 이렇게 주고받는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이렇게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 근데 외회가 있어. 한 번에 주고받으려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합이 시행되다 그러면 조합 측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또 정관에서 야, 한 번에 주고받으면 힘드니까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하도록 하자라고 바로 지네들이 결정을 해놓을 수도 있어. 법적으로. 그렇다면 바로 이때부터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나서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분할 지급, 분할 징수를 해도 합법적입니다. 그런 외에도 있다 없다? 있다를 알면 돼요. 있다. 가로 2번이 그건데요. 가로 2번을 보시면 자, 사업시행령은 1번의 원칙에도 불구하고요.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를 또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조합 총 여러 가지고 지네들끼리 의결을 했어. 그래서 따로 정하고 있다면 관리처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고시에 있는 날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잘 나오니까 편하게 그냥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없다 나오거든. 없다. 뭐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공법은. 그래서 익숙하게 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셔서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네. 넘어가시면 376페이지 가로 2번 청산후 소멸시효 몇 년인가? 5년. 이거 꼭 아시고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줄 거예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는 날입니까? 다음 날부터입니까? 다음 날. 이것 때문에 출제를 여러 번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지면 소멸한다. 5년간은 다
다 하는데 언제부터 5년이냐? 소유권 이종구 씨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해야 되지 5년이 지나버리면 행사 못한다. 가로 4번 저당권 물상대에 나있죠.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이건 토지 또는 건축물 종전 거예요. 사업하기 전에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물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당권을 그 청산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물상대의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로서 1번 정비구역 지원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박스와 같이 정비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데 1번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 지정할 수도 있고 3번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 구역과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 이게 이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377페이지 3번 봅시다. 3번 보시면 자 임시 거주 시설 임시 상가 설치나 있죠. 그 파트를 좀 체크할까 하는데 1번 이 사업 시행자는 두 가지 사업에 딱 체크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 여기서 재건축 사업은 들어오면 안 돼요. 재건축 사업장은 그 종전 재건축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 부자입니다. 그래서 시행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해서 의무를 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시행자에게 야 그 사업자 철거민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가 있을 건데 그네들 사업하면서 무조건 내쫓지 말고 임시 거주 조치를 꼭 해줘라. 임시 거주 조치 꼭 해야 한다. 의무상이다. 이렇게 의무를 가하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에는 재건축 안 들어간다. 이게 중요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할 때만 이 시행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구나. 이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2번 그래 가로 1번 2번 3번까지가 한 문구입니다. 4번까지 5번까지 3번까지 한 문구니까 묶어서 연결해서 알아주죠. 따로따로 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이제 2번 보면 다시 올라가서 이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하고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까 임시 거주 조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철거민인 주택 소유자 세입자를 위해서 임시 거주케 하고자 국가급 지방자치단체거 공공단체거 개인의 시설이라든가 토지를 법적으로 일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시에 사용할 수 있다. 보고 계세요? 일시 사용할 수 있는데 가로 2번 이 경우 국가 지자체에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임시 좀 씁시다. 이 철거면을 위해서 좀 쓸 수밖에 없네요. 라고 사용 신청을 하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요.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줘야 됩니다. 빌려줬다면 대부료 사용료 면제됩니다. 그 말은 무상 사용이에요. 공짜예요. 공짜. 국가 것하고 지방자치는 공짜다. 무상 사용이다 이거지. 그게 이해하셔야 돼. 누건 것은 공짜다고요? 국가 것하고 지방자치는 것은 공짜예요. 공짜. 근데 박스 들어가 봐. 국가 지자체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부터 임시 거주 조치를 취한다 하여서 사용 신청을 받았을 때 모든 경우 다 빌려줘야 될 의무는 없어. 세 가지는 거절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어떤 것은 거절이 되냐 이거 잘 나오니까 잘 봐주세요. 첫째 사용 신청 전에 바로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3자한테 팔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놨어. 그러면서 제3자도 보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용 신청에 들어가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그래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둘째 이 국가 지자체에게 사용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국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미 사용 계획이 확정돼 있었어. 제3자의 사용허가 내줬어. 이 세 가지는 거절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으로 가셔서 지방자치단체를 제한 공공단체하고 개인은요 바로 빌려줬어. 이들한테 빌려주면 무상은 아니고 손실보상하면 손실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상사용이다 이런 차이점을 꼭 알아주십시오. 누가 것은 유상사용인가? 바로 공공단체 개인 것은 손실발생하면 손실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상사용이다. 누가는 공짜냐? 국가
지자체 이런 차이점만 잘 비교해 두시면 문제 잘 나오는데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셔서 가로 3번. 가로 3번 보면 이제 이것도 재개발사업 거기요.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이에요. 가로 3번. 이 재개발사업이 다 끝났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아까 임시로 사용했던 시설 있잖아요. 그거 사업이 다 끝나면 30일 내에 깨끗이 철거하고 다시 원상회복해서 반환 조치해야 돼요. 며칠 내에 다 해야 되냐? 30일 내에. 가로 4번. 재개발에다 줄 거예요. 재개발 사업 할 때에는요. 그 없는 재개발 사업장 안에 상가 세입자들 있잖아요. 그네들 생존권의 위협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 상가 세입자입니다. 상가 소유자가 아닙니다. 상가 세입자가 사업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어. 무슨 사업 할 때게? 재개발 사업 할 때게. 시행자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정비계획에다라든가 인근에다가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무슨 사업 할 때 이걸 적용한다고요? 재개발. 재개발은 아까 말씀드렸죠. 상업적, 공업지에서 주로 한다고. 주거지역에서도 하지만. 그 다음에 토지 등 수용 사용 나왔죠. 토지 등 수용 사용해서 자, 그거 일단 통과하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382페이지. 382페이지 보면 2번. 재건축 사업에 매도 청구 있죠. 이거 했나 안 했나요? 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했죠. 이 파트는 꼭 읽어두시고 넘어가시고 다음에 통과해도 돼요. 쭉 넘어가서 395페이지 하나 볼 게 있습니다. 385페이지 385페이지 보면 찾나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에서 385페이지 1번 하나 봐주십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장소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은 그 해당 정부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다음호 지역으로 결정 고시 등본다. 박스 안에 1번, 2번 꼭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했는데 시행방법이 스스로 계획방법, 환지 공급방법이다. 여기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이다라고 지정고시하면 이렇게 하면은 이걸 약자로 주거환경 개선 구역을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구역이라는데 주거환경 개선구로서 딱 정하면 이 장소 용도지 확 바뀌어버려요. 여기다 아파트 5층부터 29층까지 팍팍 건축해서 탈바꿈을 시키기 위해서 이 동네를 그래서 제2종 일반 주거지로 결정을 간주해서 2종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팍팍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요. 2종은 중층주택 중심으로서 5층부터 29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스스로 계량방법이라든가 환지 공법으로 하겠다 그럴 때고 근데 이제 사업할 때 돈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 방법이 수용 방법. 수용 방법은 땅값 다 주고 시장 운수 등이 바로 여길 정비 사업을 통해서 깨끗이 다시 탈바꿈식인데 그때 보상마하고 사업 재원이 필요하고 두 가지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거예요. 여기 수용 방법을 통해서 사업하겠다 또 관리청객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관리청객도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결정할 때 수용 방법을 할 거야 관리청객 방법을 하겠다 그러면 더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제3종으로 결정 고시를 간주합니다. 제3종은 바로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서 아파트를 엄청 높게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용적률은 300% 인정되거든. 2종 250밖에 인정 안 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용하고 관리 첨객 방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몇 종으로 인정된가? 3종. 그리고 스스로 계획방법 환지 공법을 택해서 하겠다 하면 2종. 이렇게 받으시고 다만 기업형 할 때 기업형 지워버리고요. 공공 지원 임대 이렇게 공공 지원 민간 이렇게 쓰죠. 공공 지원 민간 이렇게 용어를 바꿔라고 했죠. 기업형을 지워버리고
그래 공공지원 민간 임대택 또는 공공건설 임대택을 200세대 이상 건설해서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바로 해당 임대택 건설지역을 포함한 정비계획에서 따로 정하는 구역은 준주로 본다. 준주거로 간주를 해서 더 인센티브 줍니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 인정되거든. 임대택을 200세대 이상 지겠다 하면 그만큼 공공성이 강한 지역이니까 준주로 승격을 해준다 이렇게 봐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로 3번도 이번 코스 체크하겠습니다. 가로 3번도 잘 나오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된다. 그때 주거봐. 4번, 3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인 그렇게 써놔.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임.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죠. 그네들에게 바로 마지막에 군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또 체크해.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 이 군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에서 이 채권 발행해서 자금 들으면 그 자금 가지고 이걸 건설하고 이 건설하는데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요. 군택 건설 자금으로 쓰고 군택 건설에 필요한 대지 조성하는 데 쓰는데 이 채권 팔아 자금 들으면, 그래 이 군택이라는 것은 무주택 세대지에 공부하는 아주 공공성이 강한 주택이에요. 그런 주택 건설에서 우리 없는 사람들을 주거안정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이 채권 발행합니다. 이 채권을 발행하면 사가지 않으니까 매입무자를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어떤 자들은 꼼짝 못하고 이 채권을 사독되냐면은 우리가 행정관청에 가서 이거 할 때 등기, 등록, 여러분이 바로 소유권 이등기 한다. 아파트 사가지고 소유권 이등기 한다. 건물 지어가지고 소유권 보등기 한다. 그때는 이 채권 꼭 사야 돼. 법적으로. 이걸 사지 않으면 등기 안 해줘 버려. 법적으로. 법에 그렇게 규정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등록할 때 자동차 등록한다. 또 사업자 등록한다. 그때도 꼭 이거 사야 돼. 안 사면 안 해줘. 법적으로. 또 여러분이 이거 한다. 허가 받는다. 인가 받는다. 면허 받는다. 건축가 받는다. 뭐 조합설 인가 한다. 또 운전면허 받는다. 의사면허 받는다. 이런 거 할 때도 바로 꼭 이거 사야 돼요. 이거 사. 이거 사야 돼. 법적으로. 여러분이 사봤을 거예요. 자동차 살 때게. 샀어도 산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가서 사 얼른 들고 왔을 건데 다 샀을 거예요. 자동차 등록할 때 자동차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등록하니까 차 몰고 다닐 거 아니에요. 다 이거 사라고 했을 거예요. 그냥 시키니까 가서 사서 냈겠지만 안 사면 등록 안 해주거든. 이 채권을 파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 채권 사도록 해서 우리 민간 자금 끌어들여 가지고 바로 이 군택 건설 자금 쓰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가 한단 말이에요. 그네들한테 야 너네들이 그 사업자 소유권 보등기 이등기 등기소 할 때 이거 사라. 그러면 지네들 사비 갖고 사겠어? 우리가 세금 냈던 돈 갖고 사겠어? 우리가 세금 냈던 돈 갖고 사지 않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 그래서 야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한다든가 또 소유권 보등기 신청한다든가 또는 이등기 신청할 때는 이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 말은 사지 않아도 돼.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중에 무슨 사업할 때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근데 재개발 사업은 누가 했어? 조합이 하잖아요. 토지동 소유하죠. 재건축 사업도 조합이 하죠. 그네들은 바로 이 채권 사야 돼. 사야 돼. 엄청난 채권 사야 돼요. 결국 조합원들 돈 걷어서 사겠죠. 조합원들이. 자, 아무튼 그래 무슨 사업할 때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지 않아도 된다? 주거환경 개선. 이해만 하면 외울 것도 없어요. 아 내가 이랬었지. 이 사업은 시장 운수 등이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사야 의미 없지.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지 이렇게. 그래? 적용한다 그럼 들겠어. 적용한다 그럼 들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잘 나오니까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볼 필요 없어요. 쭉 넘어가셔서 하나만 보고 정법 마무리 지겠습니다. 저 뒤에 숨어 있는데 시험에 나올 게 저 뒤에 하나 숨어 있기 때문에 393페이지. 393페이지. 정비사업 점관료 있죠? 찾나요? 393페이지 정비사업 점관료. 이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자 내세운다. 조합을 설립하기 앞서서 추진회가 구성돼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그네들이 일 처리할 때 잘 모르거든.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 업무를 이 업자에게 위탁하고 대행케 해서 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업자를 우리 법에서 등장시킵니다. 이 업자가 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해야 그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서 처리해서 돈 벌 수 있고 업무도 위탁받아서 대행해서 처리해서 돈 벌 수 있는데 등록기간 하나 하십시오. 바로 어디다 갖다 등록을 해야 되는가? 시도지사. 위에서 두째 줄. 시도지사 찾았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내려가요. 2번 보면 정비사업 점업자 됐어. 이제 등록하면 업자가 되는데 정비사업 점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중요해. 없다. 있다 하면 틀리겠어. 없다. 즉 갑이라는 업자가 있어요. 갑이라는 업자가 이거 재개발 사업장인데 이 갑이라는 업자가 여기서 철거도 자기가 맡아서 하고 설계도 자기가 맡아서 하고 회계감사도 자기가 맡아서 하고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행해서 할 수 없다. 철거는 철거업자가, 시공은 시공업자가, 설계는 설계업자가 맡아서 하지 제가 혼자 싹쓸이 하면 안 된다. 규자입니다. 없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번 정비사업 점업자의 등록 취소사에 나옵니다. 찾나요? 이 시도사는 이 업자에게 박스 안에 있는 사유 1번부터 11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유에 걸면 바로 그자의 영업정지를 낸다든가 등록을 취소한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그 말이 중요한지 다만 네 가지 사유에 걸리면 그때는 아웃이다.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냐? 제일 밑에 손에 또 다시 한번 정리해놨어. 공부하기 좋게. 제일 밑에 손 봐봐요. 제일 밑에 손 보면 정비사업 점업자 필요적 등록 취소 찾았나요? 제일 밑에 공부하기 좋게. 시도사는 정비사업 점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 네 가지 공부하기 좋게. 네 가지 중요해 펴놔. 네 가지. 몇 가지에 걸리면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고? 네 가지. 그래 출제가 한 문제 될 수가 있어 이게 그래. 네 가지에 걸리면 할 수 있다면 틀리고 하야 한다. 그래 어떤 경우냐? 사익 부정범으로 등록을 받아갔어. 이 시도사를 속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받아갔다. 그러다 등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위탁 자기가 여기서 철거 업무를 자기가 맡았는데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업자한테 줬다. 이것도 이 법이에요. 2번이 그거예요. 위탁받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다 걸렸다. 이 법이요. 3번 중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합산해 보니까 12월 초과했다. 그다 체크. 초과다. 초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다 걸렸다. 등록증을 대하다 걸리면 반드시 아웃입니다. 자 그리고 가로 2번만 보고 마무리 짓겠어요. 가로 2번 보면 정비사업 점업자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업무가 있어요. 계약을 체결했던 업무가 있다. 그것은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시공을 맡았다. 시공을 맡았는데 내가 바로 등록을 취소하겠어. 그러면 그 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그 업자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바로 중단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던 업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그 수행해서 끝날 때까지는 업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그 말입니다. 정비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업자로서 간주를 해준다.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는 이제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이제 어디를 펴놓고 쉬었다냐면은 이런 나머지 볼 필요 없고 쭉 넘어가면은 제4편 건축법이 나올 겁니다. 건축법 406페이지를 펴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